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사를 담당하는 아이의 문구쌤 화원규입니다. 이번 시간엔 조선 후기 사회 혼란과 농민 봉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부터 우리는 양난 이후 조선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와 발전, 그리고 한계를 드러낸 성리학에 대한 대안으로 양명학과 실학, 특히나 실학은 중농주의, 중상주의, 국학, 이 종류와 의 한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는데요. 19세기 조선의 모습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별로 살펴보면서 대표적인 농민 봉기였던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의 과정, 그 의의와 한계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한국사는 아이의 문구쌤. 조선의 르네상스기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정조의 통치 시기. 그러나 정조는 1800년에 갑작스럽게 죽었고 남은 건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그 어린 아들이 왕위에 올라 순조가 되었고 그 장인어른이었던 김조순부터 안동김씨, 풍량조씨 소수의 세도 가문들이 정치를 쥐락펴락하게 되었습니다. 헌종, 철종 3대 60여 년 동안 말이죠. 왕이 똑똑하면 이들은 불리했기 때문에 왕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왕으로서 활동을 하지 못하게 제약을 딱 걸어둔 상태에서 쥐락펴락 조선의 정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했었습니다. 모든 중요한 일들은 안동김씨 가문의 사랑방에서 다 결정이 되었고요. 그들은 정말 중요한 직책들, 비변사, 오군영을 장악을 했고 지방관, 수령직은 매관 매직, 즉 관직을 사고 파는 것을 기본으로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럼 돈을 싸들고 가서 안동김씨, 풍량조씨 세도가들한테 싹싹싹싹 빌어갖고 자리를 얻어낸 그들은 본전을 뽑아야지 하면서 백성들을 수탈했었겠죠. 그게 바로 19세기 조선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선의 후기 상황을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간략하게 살펴봤었고 발전한 모습, 변화된 모습들을 같이 봤었는데 보시면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가장 심각했던 거는 경제 문제입니다. 세금 시스템, 삼정이 문란했습니다. 삼정이 정직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인조 때 토지 1결당 최하 4두의 전세를 걷는다라고 하는 영정법, 그리고 광해군 때부터 제정되어서 전국에 실시되기까지 100년이 걸렸던 대동법은 특산물을 토지 1결당 쌀 12두 또는 쌀 배 동전으로 걷는다 하는 대동법이 실시됐었고, 영조 땐 군역에 대해서 1년에 2필 걷던 걸 한 필로 걷고 그 부족분은 결자, 그리고 선무군관포, 왕실 재정이었던 어장세, 염세를 정부 재정으로 돌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군대에 대한 세금을 바꿔놨죠. 그리고 국가에서 봄에 곡식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힘이 드니까 국가에서 곡식을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할 때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다시 돌려받는 환곡제, 이렇게 전정, 군정, 환곡이 바로 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들이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문란해지고 특히나 매관매직을 자행했었던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나쁜 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 이 삼정의 문란을 설명하기 전에 잠깐 사회를 먼저 설명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은 신분제가 크게 흔들리는 거였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1%, 2%밖에 안 됐던 양반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양반은 기존 양반이었던 구향과 새로운 양반인 신향끼리 싸우게 되면서 향전이 발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령과 신향들이 결탁을 해서 구향을 견제하게 되죠. 하지만 신향은 향촌사회에서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수령과 향리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그들에 의해 부정부패가 자행되는 그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을 탈탈탈탈 털어서 자기 주머니를 챙겼고요. 게다가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요. 가뭄, 태풍, 홍수, 자연재해가 겹치고 거기에 전염병까지 도니까 너무 힘들고 살기 위해서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원금보다 높아요. 그걸 고리대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세금 시스템이 어지러우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사람들이 양반이 되고 싶은 건 세금과 역에 대해서 면해주고 양반이라는 특권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면세지가 늘어나다 보니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어야 운영이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민들을 탈탈탈탈 터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세금들을 부가세로 부과해서 엄청나게 지주들을 터는데, 지주들도 바보는 아니에요. 자기가 땅을 빌려준 소작인한테 이 부가세들을 다 전가합니다. 너 안 내면 내년에 땅 안 빌려줄 거야?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부가세를 치르는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전정의 문란입니다. 그 다음에 군대에 대한 군정의 문란은 은규쌤을 조선 후기 건장한 농민 가장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조선의 군대에 대한 그 기준은 16세부터 60세 정남한테 해당이 됩니다. 저는 1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한 달 전에 저희 예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향리가 저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에헴, 은규농민 자네 이제 군역 대산자 계산 좀 하려고 내려왔네. 에휴, 향리 나으리요, 말씀이나 해보십시오. 아, 이번에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아기도 태어나서 참 정신없네요. 그 말인데 자네 집에서는 3명에 해당하는 군포를 내야 한다네. 무슨 말씀이시죠? 남자는 저 하나밖에 없는데요. 에이, 무슨 말인가? 아버님도 계시고 아들도 있다며. 그거 다 장부에 올라갔다네. 이게 무슨 말이죠? 깐난애기한테 군포를 걷도록 군적 장부에다 올린 거, 그걸 황구첨정이라 합니다. 이건 노란 잎인데요. 애기들이 태어나면 잎이 노래요. 그거를 황구첨정이라 하고, 방금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이미 돌아가신 지 1년이나 지난 애골한테도 군포를 걷는다. 그래서 백골징포입니다. 은규논비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향리 나으리 수탈이 너무 심하신데 어떻게 애기랑 돌아가신 분한테 군정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 못 내요 라고 항의를 하면 향리한테 돼지게 맞아요. 거기에다가 자네 말이야, 만약에 이 부담지기 싫어서 도망가면 자네 옆집에 있는 사촌형한테 다 물어내라고 할 걸세. 만약에 사촌형도 내기 싫다? 그럼 자네 이웃인 개똥이네한테 물어내라고 할 걸세. 이게 바로 가족한테 부과하는 족징, 이웃한테 부과하는 인징입니다. 답이 안 나오죠? 은규농민은 너무너무 살기 싫어요. 그래서 은규농민같이 조선 후기에 이런 식으로 괴롭힘을 당했던 어떤 한 농민이 자신의 신체에 어떤 자해를 했는지 애절량이라는 시에서 나옵니다. 정약용의 유배를 가서 농촌의 현실을 보니까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책에서만 봤던, 관념적으로 알았던 농민들의 현실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 애절량이라는 시를 찾아보면 얼마나 수탈이 심했고 백성들의 삶이 비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답이 없었던 건 바로 환곡이에요. 자, 다시 향리 나으리와 은규 농민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향리 나으리, 그건 그렇고 저희 집은 환곡 받기 싫다고 했는데 그 쌀에도 모래랑 멸종한 쌀이 없습니다. 묵은 쌀 줘놓고서 어쩌라는 거죠? 아, 그것도 말인데 자네 갚아야지. 그 이자가 조금 되긴 하는데 그래도 갚아야 할 걸세. 자네가 한 섬을 빌려갔으니까 2섬 내놓게. 멀쩡한 쌀로 말이야. 무슨 말이죠? 춘대춘합으로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했었던 게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서 여기를 고리대 형식, 엄청나게 높은 이자 형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받겠다고 거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부여하고 뺏어가는 거예요. 이런 도둑놈들이 어딨나. 그러니 이 삼정의 문란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또 하나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보는 단어인데요. 요호 부민입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경영형 분홍과 소작농 그리고 임노동자로 분화되었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이 경영형 분홍들이 부자가 되어서 형성하게 된 게 바로 요호 부민이에요. 부자고 이제 넉넉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양반이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은 상민이란 이유로 세금 부담을 같이 줘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싫었겠죠. 뜯어가는 것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고. 이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성리학에 기대보지만 답이 안 나와요. 왜냐?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그 양반들 사이에서 나온 모순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등장했던 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거는 하나다라고 하는 양명학, 그리고 사실에 기반해서 학문 연구를 하고 백성들의 생활에 실제적으로 이득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실학이 등장하게 되었죠. 하지만 사실 당장 먹고 살기 바쁜 백성들은 이거를 공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게 예언사상과 평등신앙입니다. 이씨 왕조는 망했어, 이제 정씨 왕조가 새롭게 등장할 거야 하는 정감록, 그리고 도참 비기 등의 예언사상,
그리고 부처 중에 미륵불이 다시 와서 세상을 구원할 거야 하는 미륵신앙이 유행을 했고요. 서양에서 들어온 천주교가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신앙으로 믿기 시작하고 서학에 대항해서 동학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면서 나왔던 게 바로 평등신앙입니다. 천주교는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하다. 동학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이걸 얘기를 하니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에 위안을 줬겠어요. 여인, 노인, 장애인, 천민, 상민 할 거 없이 교세가 엄청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거를 사악한 종교다라고 규정하고 단합을 했지만 그 기세를 막을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돈을 벌게 된 서민들이 우리 애기들만큼은 더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해야지 하면서 서당에 보내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형성된 게 서민 문화이고 궁극적으로 서민들이 의식이 자라납니다. 왜 우리는 항상 갖다 바치기만 해야 돼? 왜 우리는 양반님네들의 발만 닦아야 돼? 싫어. 나도 사람이야. 하면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야 들고 일어나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놓는 겁니다. 어느 마을의 수령 똥개, 어느 마을의 수령 향리 나쁜 놈 이러면서 조금씩 나오게 되고요. 거기서 구체화가 된 게 이 소청운동 벽서 투서입니다. 제가 아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벽에다 낙서했다라고 하지만 벽에다가 글을 붙이고 투서를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거죠. 세금 좀 작작 걷어라. 진짜 너무 힘들다.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실제로 사료를 보면 진짜 심각해요. 이 소청은 서울 중인들의 신문 상승 운동할 때 중인들의 소청 운동 여기에서 배웠듯이 우리의 주장을 담아서 청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야 이래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좀 더 뭉치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조세를 내는 거에 저항을 하고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는 항조 거세 운동, 그리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단적으로 항의 시위를 하게 되면서 농민봉기 분위기가 조금씩 무르익게 되는 겁니다. 뭐 옆에 바로 있지만 바로 옆으로 넘어가서 농민봉기의 대표적인 사건 2개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민족은 참 대단해요. 세계에서 이런 민족이 없다 할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누군가는 오지랖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했다? 그러면 두 손 이렇게 걷고 도와주고, 뭐 일부 사람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부지런하고, 우린 노는 것도 열심히 하고 일하는 것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자기 배발도 남들과 비교해서 밤에 안 자고 엄청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착한 사람들이 한번 빡돌기 시작했다? 원래 착한 사람이 빡돌면 진짜 무서운 법인데 그렇게 해서 들고 일어났던 게 바로 농민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농민봉기 밀란입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도 고려 시대 때도 밀란이 많이 일어났었죠. 한번 되짚어 볼까요? 통일신라에서는 운문초전에서 일어났던 김삼이 효심의 난, 그리고 고려시대 때 일어났었던 밀란은 대표적인 게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던 망이망소이의 난, 그리고 만적의 난,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조선 후기에 가보면 엄청 많은 농민봉기들이 있지만 교과서에서는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봉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1811년 순조 때 몰락 양반이었던 홍경래가 서울 우분칙, 그리고 부자 상인들과 도고들, 이 부상대고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부자 사람들, 농민과 광산 노동자들의 힘을 합쳐서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홍경래의 난이라고 하는데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쪽에 평안도 지역인데 보면 고려 서희가 외교 단편을 통해 거란으로부터 강동 육주를 얻어낸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도 놈, 서북 놈이라고 차별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도 정권에서 사람들을 탈탈탈탈 털어가서 돈을 엄청나게 끌어모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청나라로 가는 길목이었고 여기에 책문후시, 계시, 증강후시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억울해요. 몰락 양반이었던 홍경래는 계속 과거 시험을 치르는데 평안도 출신이라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법적으로 지역마다 할당제가 있었는데 평안도가 가장 적어요. 함경도 포함해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 세도 정권에 불만이 생기니
홍경래를 중심으로 해서 농민 봉기 세력은 평안도 가산부터 선천, 정주 엄청 크게 장악을 하게 됩니다. 청천강 이북 지역.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태조 왕건 때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경을 기지로 삼고 청천강 이북 지역까지 확보를 했다. 이거 기억나세요? 정말 중요한 지역인데 5달 만에 관군한테 진압을 당해요. 그래서 이 홍경래의 나는 이 평안도를 무시하고 탈탈 털었던 세도가 수령한테 이거 우리가 좀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경계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도 됐지만 사실 가장 중요했던 건 이후에 올 농민봉기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큰 영향들을 줍니다. 홍경래의 나는 조선 정권을 뒤엎고 자신들이 정권을 장악하겠다라는 그 목적도 있어요. 교과서에 실린 사료를 보시면은 이 홍경래가 어떤 관직을 딱 지칭을 하고 우리한테 오라라고 포섭을 시도하죠. 그런데 5개월 만에 관군한테 진압을 당해요. 하지만 그 뒤이어서 1862년 임술년에 크게 농민봉기가 일어납니다. 첫 시작은 경남 진주에서 우병사 백낙신이 엄청나게 부정부패를 자행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참다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야 하면서 몰락 양반이었던 유계춘을 중심으로 진주성을 점령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진압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진주 농민봉기를 시작으로 제가 화살표를 너무 적게 그렸네요. 이렇게 이성계의 고향이었던 동분면 함흥에서 섬 제주도까지 농민봉기가 크게 퍼집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게 터진 거예요. 엄청나게.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아무 생각이 없이 띵까띵까 하다가 야 이거 너무 문제가 큰데 그러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 첫 번째로 안핵사를 파견을 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백낙신을 파면을 시켜요. 그리고 동시에 농민봉기를 일으켰던 밀란의 주동자들을 처벌을 합니다. 왜요, 쌤? 백낙신이 나쁜 놈인데? 잘 보세요. 조선은 양반의 나라잖아요. 얘네들이 농민봉기를 일으킨 건 뭐 이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양반 사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렸어. 니네가 감히? 그러면서 같이 처벌하면서 힘든 화가 난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일단 백낙신은 파면을 시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지요. 알겠어. 너네가 진짜 힘든 게 요거 때문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 삼정의 문란을 고치는 관청을 만들게. 그래서 박규수의 제의에 의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합니다. 이 박규수는 박제가의 손자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1866년 평양 감사로 있을 때 제너럴 셔먼호가 침략을 해서 이 제너럴 셔먼호를 백성들과 함께 제압을 하고 나중에 자신의 제자들의 개화사상으로 이끌도록 가르치는 큰 역할을 합니다. 이때 전하,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건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암행어사를 파견을 해서 탐관 우리들이 부정부패 저질렀다? 그러면은 그 왕한테 일러서 낱낱이 적어라. 암행어사는 왕이 어떤 관리를 밤에 몰래 부르고 편지를 하나 줘서 사대문 밖을 가서 이거를 딱 펼쳐보고 몇 날, 며칠, 몇 월, 몇 시까지 어디로 가라 라고 이게 미션지예요. 이제 그 미션지를 품에 넣고 그때부터 암행어사가 따가닥따가닥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종 때부터 시행이 됐는데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암행어사라는 단어를 들은 게 춘향전에 이몽룡이 거지꼴로 왔는데 알고 보니 암행어사에서 변사또를 때려잡고 춘향이를 구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고 또 실제로 암행어사 박문수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는 암행어사가 굉장히 정의로운 줄 알지만 실상은 정의로운 사람도 분명히 있었는데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도 굉장히 좀 많아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농민봉기를 해결하는 정부의 대응을 보고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진짜 삼정의 문란만 고치면 되는 건가? 정부가 파악한 건 삼정의 제도를 고치는 거였거든요. 너네가 세금 내기가 힘들지. 알았어. 그러면 그 제도적인 미스들을 우리가 고쳐줄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야 될 사람들이 안 낸 거잖아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한테 그 부담을 엄청나게 부과를 한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거를 알면서도 해결을 안 한 걸까요? 진짜 몰랐을까요?
어쨌든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당장의 눈에 보이는 그 절차만 이제 고치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 그 한계를 보고 백성들이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그리고 우리도 뭉치면 할 수 있어. 그동안 우리는 지배를 당하는 데 익숙했지만 목소리를 내니까 되네 하면서 백성들의 의식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신분제의 동요 때부터 나왔던 거지만 양반 중심의 조선의 통치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조선은 점점 답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철종이 후계자가 없이 죽자 다음 후계자로 누구를 할까 하는데 흥선군과 조대비 사이에서 약속이 딱 성립이 되어서 흥선군의 둘째 아들이 고종의 자리에 오르고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대원군이 되어서 섭정을 보게 됩니다. 자, 꺼져가는 조선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남자 흥선대원군의 시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선 후기 사회 혼란과 농민 봉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우셨습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국내외적 상황과 흥선대원군의 국내적 개혁에 대해서 함께 심도 깊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을 텐데 정말 잘 따라와줘서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봐요. 한국사는 아이의 몽고쌤.